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 우리가 지난 4 주차까지는 선생님들 중에서 실제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학교에 오셔서 저와 실시간으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일부 줌으로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저렇게 안 맞으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또 방침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해 보니까 실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학교 교실에서 소리도 울리고, 제가 엄청 비싼 이어폰을 사서 녹음을 했는데 그래도 안 들리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줌으로 실시간 한 걸 녹음한 걸 보신 분들은 또 너무 길어서 지루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조사,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학교를 갈 수 없다면 그냥 이번 온라인 저 혼자서 깨끗하게 찍어서 올리는 그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선호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남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아마도 다음 주면 3 단계로 격상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택했던 이번 방법, 제가 이론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이론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카톡에도 남기긴 했지만, 우리 지금 오늘 5 주차 수업할 거고요. 5 주차, 6 주차, 7 주차 이렇게 3번 제가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5 주차, 6 주차, 7 주차에 발표하시기로 하셨는데 실시간 발표 못 하시니까 그 발표하시기로 하신 부분 중에서 이론이 되는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하기로 했던 부분은 원래 맡은 그대로 과제, 원래는 발표를 하고 정리해서 과제 내기로 했는데 그냥 기말 과제를 그냥 되실 때 빨리빨리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 시험은 이 이론을 한 부분들, 실습 부분은 과제로 내시는 거고, 이론 부분은 기말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앞에 이론 있는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5 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5 주차에서는 공동체 교수법, 공동체 학습법, 언어학습법하고 암시교수법, 침묵교수법, 이렇게 침묵교수법 이렇게 3 가지를 그러니까 5 주차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교수법을 간단하게 PPT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요 정도로 해서 하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오늘은 공동체를 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각각의 교수법을 들여다보는 걸로 해서 한 주에 3 개씩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요약한 것은 기반은 여러분들이 또 이게 어디서 나는지 잘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원래 주 교재로 했던 언어 교수 이론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그 교재에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언어학습법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139 페이지부터 155 페이지까지가 이 공동체 교수법이 되겠고, 그중에 150 페이지까지가 이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PPT에는 이론 부분에 되는 부분을 PPT에 올렸고요. 뒤에 이제 실습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제가 간단히만 앞부분만 수업 모형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각 맡으신 부분에 발표로 원래 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개인 과제가 되는데, 개인 과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른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개인 과제 부분은 지도안은 교재에 제시된 지도안 샘플을 보고 그거를 흉내 내서 다른 걸로 지도안을 만들어서 개인 과제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학습법에 대한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는 건 그 실제로는 그 뭐 대부분의 교수 이론들이 교수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사실 철학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다른 실용 학문들이 모든 실용 학문들이 건축학이 됐든 뭐가 됐든 실용 학문들이 다 철학 이론을 배경에 가지고 발달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교수 이론들도 중세 시대 뭐 현대로 넘어오면서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이론들이 그 교수 방안이 나오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 그 우리 139 페이지부터 있는 공동체 학습법이라는 교수 방안은 그 상담 학습 이론에서 근거를 두고 이걸 만들어낸 교수법. 공 심리적 상담 학습 이론 이걸 바탕으로 만든 교수법이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교사는 그 상담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교육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상담자의 역할이 되고 그럼 학습자는 피상담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상담자, 학습자는 피상담자 이런 구조가 되어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그 모국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그 매개어가 학습자의 모국어가 매개어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보자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자기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 또 우리가 모가 한국어인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한국어로 설명하는 뭐 투부정사가 어떻고 뭐 속사가 어떻고 이렇게 무슨 구문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그 학습자의 모국어 매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언어학습법은 학습자 모국어가 수업을 주류를 이루는 매개어가 되는 언어가 되는 메타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자가 자기 모국어로 그걸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해요. 아, 뭐, 영화 보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 역할인 교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교사가 이것을 목표로 번역해 주는 거죠. 영화 보고 싶어, I want, 이렇게 번역을 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번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중국어로 말한 중국인 학습자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면 그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학습자는 잘 듣고 그 교사가 해준 번역어를 교사가 해준 번역어가 목표 언어가 되는 거죠. 한국어로 번역해준 그것을 잘 듣고 그리고 반복해서 바르게 말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그냥 큰 줄기의 수업 과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이런 그 학습자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학습자 언어로. 그럼 그걸 학습자 언어와 목표가 능통한 교사가 번역을 해주고 그걸 잘 듣고서 반복해서 따라하고 이렇게 모방하면서 그 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친절한 상담자의 역할로 적극적인 자세로 감정이입을 해서 들어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제 그 학습자가 하는 표현들을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들어야 원하는 언어를 목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번역을 해줄 수가. 그래서 친절한 상담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게 학습자가 감정이입을 어디다 하냐? 학습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 내가 뭐 하고 싶지?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이입을 해서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실의 분위기라는 건 자유롭고 편안한 수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틀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수업 환경을 만들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고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공동체 언어 학습법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주로 녹음하고 전사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랬는데 학습이 어떻게 녹음하고 전사지? 그런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학습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해요. 모국어로. 그럼 그걸 그 교사가 목표로 번역을 해줘요. 그럼 그걸 처음에 번역해주자마자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녹음기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학습자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그게 목표인 교사가 번역해 준 것을 녹음을 해서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목표 그 교재 그 어떤 이게 교재라고 지금 교재 그 대본을 만드는 거죠. 그 본문의 대본 이런 것들을 그런 식의 방법. 뭐 하고 싶은 말, 해당 목표의 번역어, 그리고 전사하기 이런 식의 것들이 수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는 걸 만든 사람은 찰스 커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학습법의 기초를 두고요. 상담학습법이라는 것에 상담 심리학과, 사회 집단 역학의 사고방식을 그 언어학습에 응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언어학습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 그 공동체 언어학습법이 어떤 배경에서 이론적인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1970년대 미국에서 이제 그 과거의 청각구두식, 그러니까 70년대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문법 번역식 우리 그 우미영 선생님이 하셨죠. 문법 번역식이라든지 직접 교수법 뭐 이런 그런 교수법들이 이제 문법 번역에서 말 못하잖아 직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각구두식 이렇게 빨리빨리 배워서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번역 실력을 그 외국어 실력을 키웠던 청각구두식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각구두식이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고 싶은 목표 언어를 계속 따라하는 반복하는 그런 교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청각구두식은 이제 스키너의 그 자극 반자극 하는 그 동물 실험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또 계속하면 익숙해지면 된다 이런 거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학습의 인본주의 인간의 그 인지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인간 중심적인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도입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간을 직물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닌 개체로 파악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공동체 언어학습법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묵식 교수법, 이제 요 뒤에 암시 교수법, 신묵식 교수법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6차 시에서 전신 반응 교수법도 할 거예요. 그런 교수법들과 함께 방법론적인 시도의 열풍을 일으킨 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그 열풍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서 학습자의 책임을 강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사는 그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에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학습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번역을 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습자가 그 학습에 대해서 해당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감정과 그리고 학생들의 지능이라든지 신체 반응, 학습 욕구 등을 이해하는 전인적인 학습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는. 그러니까 감정 나만 못하나 뭐 이런 이 지능적인 것 반응이 나만 느리게 반응하나 봐. 뭐 학습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 이런 식의 것들을 이해하는 전인 학습을 지향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와 친밀도가 중요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모국어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도가 왜 중요하냐? 당연히 어떤 교수법이라도 학습자와 교사는 친밀도가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특히 공동체 언어학습법에서 친밀도를 강조한 이유는 학습자들끼리 막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뭐 공부할까 자기 모국어로 막 설명을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생님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지? 그런 이런 친밀도가 중요하게 돼요. 선생님이 친근하게 느껴져야지 언제든지 "저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밀도가 중시되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모국어에도 정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친근하기 위해서도 모국어에 정통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이 교수법에서는 번역이 많이 들어가죠. 번역가의 역할이 교사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의 모국어에도 정통한 그런 교사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교육 내용 구성과 커리큘럼이 원칙적으로 학습자의 뜻대로 조정되고 결정이. 그래서 이 교수 방법의 효용과 한계를 보면 현실적으로는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정통한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정통한 그런 능통한 교사는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수가 좀 어렵고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수업의 효율성은 높지 않다. 다수 학습자가 교육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현대까지 오기에 비용 문제가 그 언어와 목표를 다 능통한 교사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원리를 보면 우리 교재에는 그 원리가 141페이지에 여러분 교재에는 14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 찰스 커렌이 언어 습득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태아 단계, 두 번째는 자기주장 단계, 그 다음 자각 단계, 역할 전도 단계, 독립 성인 단계 이렇게 5가지,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아 단계에서는 조언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모국어로 말하고 목표를 따라하는 그런 단계가 태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는 자기주장 단계인데요. 자기주장 단계는 목표 언어의 표현을 익혀가면서 자기 의사를 조금씩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자기주장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각 단계는 표현력이 등대되며 조언자의 개입을 꺼려하고 독자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 단계에서 자기주장 단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존하고 의존을 했었는데 그 자각 단계가 되면 표현력이 등대하는 거니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조언자의 개입을 꺼려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가 자각 단계가 되겠고요. 역할 전도 단계는 목표 언어의 분량이 커짐에 따라서 조언자를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세련된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는 그런 단계가 역할 전도 단계고요. 독립 성인 단계는 배운 것을 이론적으로 모두 알고 있고 학습 속도가 느린 다른 학습자에게 조언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단계가 독립 성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이제 원리 중에서 찰스 커렌이 말한 그 5단계를 했고 그리고 그 찰스 커렌이의 SARD 그래서 외국어 학습 과정의 중요 요소 그 조금 전에는 학습 과정의 그 원리의 그 5단계 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던 거 언어 습득의 과정의 5단계였고 지금 여기는 외국어 학습 과정의 중요 요소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주의와 도전, 세 번째 기억과 반응, 네 번째 식별, 안목 이렇게 4가지의 요소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이라는 요소에서는 학습자가 안전함을 느낄 때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언어학습에서 이게 또 뭐 안전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건 그 학습자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해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니까
그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주의와 도전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주장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의와 도전.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지식을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도전이다. 이렇게 보면 뭐냐면 학습자가 자기 모국어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정하는 거예요. 공동체 언어학습법은. 그래서 학습자가 먼저 정한 걸 교사한테 선생님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날의 과제,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의와 도전에 해당이 되고 기억과 반영이라는 요소는 학습한 바를 내재화시키며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학습자가 이걸 이렇게 만든 것을 내재화하고 자기 속으로 내재화한 다음에 자기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꺼내서 재평가하고 반영한다는 건 꺼내서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식별, 안목은 교실 밖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실 밖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학습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재에는 143페이지인데요.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특징입니다. 학습자는 고객을 학습자를 고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학습자는 나의 학습자들은 나의 고객이다. 피상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사는 언어 상담자로서 언어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는 언어를 사회화 과정으로 보아서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 활동을 통해서 친밀감을 증가하고 더불어 학습하도록 또한 친밀감 속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친밀감 속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 내용 구성과 커리큘럼을 조성하고 결정합니다. 학습자가 오늘 그때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수박에 대해서 공부하자. 오늘은 포도에 대해서 공부하자. 다음은 학습자가 자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수업을 한다는 건 학습자가 자기의 교육 목표를 스스로 그때그때 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니까 자율적인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학습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은 학습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그러므로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날의 수업 목표를 뭘 배울 것인지도 학습자가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학습하는 거니까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전인적인 수업을 하게 된다. 학습 의욕과 동기가 아주 높다. 왜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학습자 간의 친밀감이 증대된다. 교사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도 친밀감이 증대되는 것. 그러면 이 교수법의 단점은 또 그럼 없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보면 소수의 클래스, 소급에만 적합하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적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관여하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룹이 너무 많으면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클래스, 그리고 소급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교사가 뭐 상담자 역할도 해야 되죠. 번역자 역할도 해야 되죠. 수업 진행자 역할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담이 크게 되겠죠. 그 다음 적합한 교사 확보가 어렵다. 굉장히 고도로 훈련돼야 되겠죠. 아무 데나 끼워들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 곳에서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번역을 제공하거나 해야 되니까 그 유능한 적절한 그런 교사가 교사에게 부담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사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수업의 통제가 어려워서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수업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체계성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필요한 걸 학습자가 원하는 걸 정해서 배우다 보니까
꼭 배워야 되는 게 빠지기도 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 뭐가 단일 언어일 때만 효과가 있다. 자, 학습자끼리 같은 동일 언어권이어야만 이 그룹 활동이니까 공동체 활동이 되는. 그다음에 녹음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녹음하는 것은 뭘 녹음하는 것이냐면 수업에 시작할 것, 뭐 어떤 거 배우자 이런 걸 녹음해서 선생님 이거 한국말로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들이밀면 선생님이 녹음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녹음하는 것이 학습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교사의 입모양이나 몸짓, 표정을 따라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학습자끼리 공동체를 이뤄서 동그란 원탁 테이블에 앉고 교사 뒤를 빙빙 돌면서 이렇게 이들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그런 한계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은 교사의 입모양이 이나 몸짓이 표정을 따라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이 정도면 다 설명할 수 있겠지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이나 한계를 보면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절대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담자적 자세가 필요하고요. 학습자와의 친밀감과 유대감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습자 모국어의 통역, 번역 능력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목표 교수를 통해서 학습자를 목표 사회에 적응 및 사회화할 수 있는 책임감도 있고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관여하지 않고 학습자의 의존도에 따라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이런 거를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좀 더 노련하고 학습자의 모랑 목표가 능통한 그런 교사를 요하게 돼요. 효능과 한계를 보면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이 모국어 능통한 교사 구하기 앞에서도 나왔지만 쉽지 않죠. 학습자 모국어가 능통한 교사라는 게 학습자 모국어가 만약에 능통하다면 목표가 또 능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 어렵고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수업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자,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실제를 보면 수업 절차를 보면 우리 교재에는 145페이지부터가 되어요. 여기에 수업 절차를 보면 여기 이제 줄글로 나와 있는데 이제 표로 바꿨는데 그 수업 절차를 5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생각하기, 2단계는 녹음하기, 3단계는 토론하기, 4단계는 전사하기, 5단계는 분석하기. 이런 수업의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기, 도입하는 부분이죠. 도입해서 생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 교사의 활동은 학생들의 좌석을 배치하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좌석을 뭐 이렇게 4명이면 3명이면 이렇게 그룹으로 동그랗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오늘 학습 목표가 뭐다 이런 걸 제시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 타임의 학습자의 활동은 소그룹을 형성해서 앉기. 교사가 배치해준 자리에 그룹이 형성되어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주제를 정하기. 학습 목표가 오늘은 뭐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하기 주제 우리 뭐 할까?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거죠. 그다음 2단계에서는 수업 절차에서 2단계에서는 녹음하기인데 학생들의 말을 목표로 번역을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말한 그 목표나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목표로 번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 가는 걸 한다면 학생들이 주말에 뭐 할까? 여행 가고 싶어. 이런 말이 있으면 아 이걸로 해야지. 그러면 그걸 이제 녹음을 하는 그 목표로 번역을 해서 이제 교사가 번역을 해서 학생이 따라할 수 있게 해주고 일단 모국어로 학생들은 모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서 선생님께 번역해달라 하는 거. 그게 녹음이 됐으면 그걸 보고 목표 문장을 따라서 녹음된 것을 따라서 연습하는 학습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로 학습자에서 교사로 교사에서 다시 학습자 이렇게 간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토론하기예요. 토론하기. 교사의 역할은 수업 중에 느낀 점을 질문하기. 이번 수업 어땠어? 여기는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기. 학습자의 활동은 수업 활동에 대한 느낌을 말하기. 주고받고 교사와 토론할 경우. 그다음 네 번째 단계
4단계에서는 전사하기. 베껴 쓰는 거죠, 전사하기. 그래서 교사는 녹음한 내용을 듣고 전사하고, 전사 내용 중에서 특정 어휘나 문법을 학습 재료로 취하는 거죠, 교사가. 학습자는 칠판에 전사된 내용을 노트에 다시 쓰고요. 어휘, 문법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5단계는 분석하기예요. 여기에서는 교사는 학습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학습자는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가 이제 분석하기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의 유형을 보면 먼저 이제 여기에서도 번역하기,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147쪽 밑에 3.2의 교수학습의 활동 유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역, 소집단 활동, 녹음, 전사, 분석, 반성과 관찰, 경청, 자유대화 이렇게 8가지 활동 유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번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습자의 모국어와 모어와 목표어로 이제 번역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이 표현하려고 하는 말을 작게, 선생님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이렇게 어떤 걸 이렇게 모국어로 이야기하면 교사가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목표가 이제 한국어일 때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학생이 이를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쉐샤오가 뭐예요? 학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학교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집단 활동인데, 이것은 소집단별로 주제 등을 토의해서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할 이야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소집단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해줄 말을 자기 그룹끼리 먼저 토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녹음 말 그대로 녹음하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녹음하고, 그걸 교사가 번역해주면 그 번역하는 내용도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번역을 다시 듣기를 하면서 전사해서 교재의 본문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했죠. 그 다음 전사가 이제 이어나왔어요. 자기들이 연습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아까 녹음한 그 내용에 나오는 발화하고 대화 내용을 전사한 글로 베껴 쓰는 그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 분석은 학생들이 한국어로 전사한 내용을 특정 어휘나 문법의 용법과 규칙의 역점을 두어서 분석하고 그런 것입니다. 6번째는 반성과 관찰인데요. 이건 학생들은 학급과 분단에서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의 느낌, 그리고 침묵에 대한 의견, 말하려고 했던 내용 등을 회상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말 그대로 잘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실 상호작용 활동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을 교사가 말해주면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교사의 목표가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 중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통해서 다 미처 완성되지 못한 부분은 이제 교사가 설명을 마저 하면 잘 듣는다. 이런 거고요. 자유대화는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자유대화입니다. 다음은 현장 적용치의 유의점인데요. 학급 규모가 10명 이내로 원형으로 앉게 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학습자일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건데 사실 현실에서 필요하면 여러 명이면 이제 소그룹을 몇 개 만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원래 개발되던 당시에는 10명 이내 학급을 원형 테이블에 앉게 하고, 아니면 원형으로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 앉게 해서, 그리고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교사는 학습자의 발음을 고쳐준다든지 대화에 간섭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교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주는 좋은 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기계적 반사적으로 말하는 수업은 지양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학습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습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반을 하나의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거나 세 그룹으로 나누거나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나누어서 진행해서 학생들이 말할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합니다. 단체 활동을 쭉 하면 될 걸 왜 소그룹으로 하냐 하면 각각의 소그룹이 되면 자기네끼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 보면 어떤 학생이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한 달을 봤는데도 이름을 말하면 또 이야기하고 평소에 자기가는 말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소그룹이 되니까 갑자기 그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으로 해서 이제 동그랗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교사는 학습자의 발음을 고쳐준다든지 대화에 간섭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주는 좋은 청자가 되어야 해요. 애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좋은 청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기계적, 반사적으로 말하는 수업은 지양해야 되고 학습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번역해주고 공부하고 훨씬 효과가 있겠죠.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서 학생들이 말할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해야 되고요. 대화가 길어져서 전사 작업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이제 현장 적용 시의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교재는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수업에 사례가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원래 이 이론 제가 방금 했던 이론 부분도 정리하시고 요거까지 이 과제는 그렇게 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교실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론 부분을 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 151페이지에는 첫 번째 표를 먼저 보시면 학습법 공동체 언어학습법을 적용한 수업 모형을 보면 도입 과제 전, 과제 중 이런 식으로 과제 후 이렇게 과제 전, 후 그리고 과제 중 이렇게 과제 중은 과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런 단계로 나누고요. 먼저 과제 전 단계에서는 수행 전 단계, 도입 단계가 되겠죠.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좌석 배치하기. 도입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이 좌석 배치하는 거예요. 하셨죠? 그러면 그 순간에 학생들의 역할은 소그룹을 형성해서 앉기. 그다음 교사의 역할이 그룹별로 주제 정하기 및 학습 목표로 제시. 그랬다면 학생들은 그룹 친구들과 말하고 싶은 주제 정하기. 그래서 주제 정한다 이렇게 단어는 쉽지만 사실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과제 수행 단계죠. 이제 과제 전 단계였고 과제 수행 단계에서 보면 학생들의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교사는 먼저 번역해야 되고 그다음 발음을 정확하게 할 때까지 반복하기. 자기 반에 온 학생들한테는 이제 해줄 수 있겠죠. 그다음 학생들이 따라 말하는 것은 녹음해 두기. 그다음에 수업 진행 중에 느낀 점을 질문하기. 잘 이해하지 못한 걸 질문하기. 그다음에 녹음한 내용을 듣고 전사한다. 그래서 녹음 내용을 전사하고 그다음 전사 내용 중에서 특정 어휘, 문법을 학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때 학생 활동은 과제에서 학생 활동은 모국어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그다음 교사가 말하는 문장 따라하기. 교사 말을 따라하기. 그다음에 수업 활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 말하기. 수업을 하면서 느낌 말하기. 그다음 칠판에 전사된 내용을 노트에 쓰기. 그다음 교사와 함께 어휘 문법을 공부하기.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에 따른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말의 과거형으로 말하기. 그래서 문법 어휘,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초급 수준의 학생.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뒤에 이렇게 수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수업 계획에 맞춰서 공동체 언어학습 다른 동료가 이미 하셨다면 적절하게 했는지 미리 한번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언어학습법 이 이론들에다가 그거 정리하고 그 뒤에 그 교수 과정하고 예시한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교수를 위한 재료까지 하나 쓰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번 그 5주차에서 3가지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암시 교수법입니다. 이건 이제 제목만 들어봐도 암시, 어떤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러니까 딱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암시해주는 그런 해면을 거는 그런 걸 이렇게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암시 교수법은 이것도 이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이제 이 시대 이제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바탕이 되었고, 그 1965년에 불가리아에 있는 정신과 의사이자 교육자인 라즈 라자로브에 의해서 창안된 교수 방안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불가리아 그 소피아 대학교의 이 교수법,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지금도 굉장히 소중하게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암시학이라는 학문에 기초해서 인간의 무의식이나 암시에 대한 연구를 그 교육학에 적용한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무의식적인 그 연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귀납적 학습을 유도하는 교수 방안입니다. 이를 창안한 라자노브는 그 잠재의식의 활용으로 학습 능력을 25배나 빠르게 키울 수 있다고 단언을 했고요. 그 뭐 실제로 어찌 됐든, 그다음에 일종의 최면 상태와 비슷한 암시,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암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암시 상태는 이른 아침 쾌적한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잘 구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잘 조성된 환경 조성이 필수이고, 교사의 복장까지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쓰는 그런 것이고, 암시에 의한 학습의 효율성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과는 거리가 조금 그 있는 그런. 그다음 두 번째는 암시 교수법의 원리인데요. 원리는 우리 교재는 158페이지고요. 그 라자노브의 암시 교수법은 그 언어 이론으로 볼 때는 암시 교수법은 명확한 언어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어휘 학습을 강조하는 언어관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암시적으로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와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암시교수법의 학습 이론은, 암시교수법의 핵심은 암시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이것이다, 암시하는 것이고, 비암시와 암시의 작용에 의해서 기억력을 끌어올려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비암시와 암시라는 그 용어는 무엇이냐? 비암시는 기억 창고에서 그 바라지 않는 또는 기억을 방해하는 기억들을 떨어내려는 것이 비암시고요. 암시는 바라거나 도움이 되는 기억으로 기억 창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암시와 암시의 작용에 대한 이론적인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권위, 아동화, 양면성, 그 억양, 리듬, 음악적 배경의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권위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아동화는 자신감, 자발성 및 수용성을 다시 얻도록 하는 학습 효과를 말하고요. 양면성은 교사가 학습 효과를 위해서 이중으로 수업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중 계획이 되겠고, 학습자는 언어적 환경과 비언어적 환경으로부터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억양, 리듬, 음악적 배경의 효과는 언어 자료를 그 극적인 읽기 들어가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암시교수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암시교수법의 그 특징도 핵심이 암시가 되겠고 음악을 학습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음악의 치료적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의 설정과 유지를 촉진시키고 음악 공연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높임으로써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독특한 리듬의 잠재성을 이용해서 활기찬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암시교수법의 특징을 보면 단기간에 많은 어휘 습득을 통해서 언어 사용의 유창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게 되겠고요. 그럼 학습자 스스로 목표 학습량을 설정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겠고요. 언어 자료만큼이나 학습 환경이 중요하게 됩니다.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도 아주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행동 지침을 보면 이 암시교수법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행동 지침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방법론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여라. 선생님이 좀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학습자는 더군다나 의심하게 되겠죠. 그다음 태도와 의상에서 깔끔한 행동을 보여라. 그래서 그 보기에 선생님으로서의 위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교수 과정의 토기 단계를 적절히 조직하고 확실히 관찰을 해라. 다음은 수업에 대해서 엄숙한 태도를 유지해라. 평가에서 뒤떨어진 학생이 있으면 재치 있게 대응하라. 교재에 대해서 분석적인 태도보다는 통합적인 태도를 보여라. 일곱 번째는 적절한 열성을 지녀라. 이런 그 그럼 다음에는 암시교수법의 실제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 절차를 보면 30일간 하나의 과정, 30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봐서 10개 단위로 구성하고 각 단위는 3일을 주기로 3일간의 수업은 3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단계는 구두 복습 단계입니다. 직접적 교수 방법, 미시적, 거시적 학습,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1단계에서 새로운 이름, 오늘은 너는 이름이 뭐다, 개인이다. 이렇게. 그다음 2단계는 본시 학습 전개입니다. 학습 자료 제시되고 토론하는 단계가 본시 학습 단계, 단계겠고 3단계는 모임 또는 연주회, 능동적인 연주회 단계와 수동적인 연주회 단계 있는데 능동적 연주회 단계는 음악과 조화를 이뤄서 교재 읽기가 되겠고 수동적인 연애 단계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학습자는 가수동 상태에서 교사가 교재 낭독 후 퇴실, 이어 학생 퇴실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암시교수법의 실제를 보면 여기에서 그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말하기를 통한 복습, 질문과 대답, 듣기, 역할놀이 이렇게 4가지가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말하기를 통한 복습은 원형으로 앉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세미나식으로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 대화문을 제시하고 문법 어휘에 관한 유의할 점 설명 후 간단하게 이제 하는 거고 토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듣기는 안정된 상태에서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대화문을 읽어주면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교사가 음악에 맞추어서 음량과 억양까지도 조절하게 되겠고요. 조절하면서 읽어주는 대화문을 듣고 다 들으면 조용히 퇴실하는 그런 과정을 두는 거고 역할놀이는 여기에서 듣기에서 조금 전에 안정된 상태에서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떤 언어를 이 암시교수법을 불가리아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그 방법으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먼저 맨 첫 번째 수업의 첫 단계가 이런 어떤 조그만 방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안락한 이렇게 의자 붙여지는 그 소파에 앉아서 TV에 나오는 음악을 이렇게 하염없이 보고 듣고 외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역할놀이는 전 시간에 배운 대화문을 가지고 조별로 이제 감정을 살려서 역할극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적용 시 유의점이나 한계를 보면 효용과 한계에서 보면 실제 정규 수업에 적용이 어려운 수업 환경을 요구합니다. 수업 환경이 필요하니까 막 뭐 안락한 소파에 바로크 음악을 틀어야 되고 그러면 교실에서 어렵잖아요. 그죠? 모국어와 외국어의 능통한 감수성, 예술적인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암시 교수법 원리를 잘 익힌 훈련된 교사를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교사가 권위로서 수업을 통제하므로 교실 밖에서 교사 학습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 성립이 중요하고요.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방법론이 비과학적이고 학습자의 적성이나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바로크 음악을 틀어 놓고 바로크 음악이 어떤 방해하지 않는 데시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틀어 놓고 편안한 조명, 소파에서 속의 학습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다음에 암시 상태에서 학습된 것들이 실제 언어 생활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 단순 암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나마 학습자를 유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시교수법에서 교사의 역할을 보면 교사로서의 권위 확보가 아까부터 이제 계속 나왔죠. 그래서 자신의 이력에 대한 자신감, 옷차림 등 여러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 그다음에 효과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중 수업 계획, 교육, 그다음에 교육 분위기 조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시교수법을 이제 한국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예시로는 우리 교재 168페이지에 보면 암시교수법의 이제 적용 단계를 준비, 제시, 연습, 정리 이런 단계로 적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구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전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토론도 진행하고 복습을 유도한 후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악과 의자, 바로크 음악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소파를 이제 배치를 하고요. 본시 학습을 위한 새로운 신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시에서 생각하는 이제 오늘의 신분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시로 들어가면 본시 학습을 이제 전개하는데 새로운 학습 자료를 이제 배부를 하게 되고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와 번역이 함께 있는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한국어, 뭐 영어 아니면 한국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같이 배치를 하게 되겠고요. 어휘와 표현은 설명하고요.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교사가 진정한 학습 목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관해서는 토론하고 서로의 경험을 하게 되겠고요. 학습 자료를 읽고 듣기. 학습자들은 눈을 감고 교사가 음악에 맞춰서 들려주는 학습 자료. 새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자료들을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다음 연습 단계에서 이제 역할극 같은 걸 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학습 자료를 따라 읽고 번역 부분을 보면서 교사를 따라서 읽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 그다음에 역할 정하기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의 역할을 분담해서 대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역할을 분담해서 읽게 됩니다. 그다음에 역할극 발표하기 위해서 각 모둠별로
자신들이 연출한 역할극을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의식적인 학습 자료를 암기하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 단계에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듣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 명상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이제 상기해 내가 이걸 오늘 배웠지? 이렇게 상기하는 거고, 다음 시간을 예고하고 각자 조용히 교실을 나갑니다. 이제 학습자가 알아서 이제 다 외웠다, 뭐 다 했다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수업이 종료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169에서는 이제 암시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사례인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과제에서는 실제 그 교수 방안을 하나씩 더 이제 추가 이론을 정리한 후에 요거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침묵식 교수법인데요. 제 침묵식 교수법은 그야말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 조용히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보면 이제 그 대원칙을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망각한다. 그냥 말을 하면 난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거고, 나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나는 기억한다. 가르쳐주면 기억하겠다. 나를 포함하라. 그러면 나는 배울 것이다. 그런 그 생각, 그런 이렇게 그 대주제를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해서 이 교수법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교수법의 이제 이론적 배경을 보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탄생한 청각구두식 교수법. 이것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교사 주도의 문형 연습과 같은 기계적 연습을 중시한다는 것과는 달리해서 그것에 반대해서 1970년대 이후 학습자의 태도를 중시하고 개개인의 학습 전략에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2 언어를 배울 때 학습자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렇게 그 덜어주어야 그 한다는 그런 인지주의적인 인지주의적인 학습 방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칼렙 가테그노에 의해서 창안된 교수 방안입니다. 이제 침묵식. 그러니까 최대한 교사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찾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침묵식 교수법에 기반이 되는 그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견학습입니다. 그 학습자가 그걸 찾아내는 거죠. 교사가 말을 최소화해서 그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발견학습은. 그래서 학습 내용의 반복이나 암기보다는 학습자가 배울 내용을 발견하고 상교한다는 한다면 훨씬 쉽게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발견학습이고요. 침묵식 교수법은 학습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가 교사와 협동적으로 학습에 참가해서 창조적으로 그리고 발견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간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발견해내는 것. 두 번째는 물질적 초점. 두 번째 가설은 물질적 초점인데요. 학습은 사물을 수반하거나 함께하거나 사물의 매개를 통해서 촉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침묵식 교수법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색채 도표, 그러니까 그 도표를 이렇게 색깔별로 빨강, 노랑 이렇게 색채 도표라든지 채색 막대, 이게 막대기에 이제 색깔 빨간 막대, 노란 막대 이렇게 막대는 학습자가 이러한 매개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막대나 뭐 그 차트 속에 있는 빨간색을 뭐 지휘봉 같은 거 이렇게 필요로 하고 지휘봉을 딱 집으면 아 이거는 다음에 기억이다.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모음에 오답 똑똑 이렇게 탁탁 집으면 채색 막대를 보고 땅땅 이렇게 집으면 그하고 오 하면 고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설은 문제 해결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학습이 촉진된다. 이렇게 보는 대전제고, 그래서 침묵식 교수법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목표 언어를 인식하고 분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대해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친묵식 교수법의 학습 목표를 보면 친묵식 교수법에서 말하는 학습 목표는 초보 단계 학습자들에게 목표어의 기본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구두 및 청각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들 자신, 그리고 교육, 가족, 여행, 일상사에 관한 질문들에 정확하고 쉽게 대답하기. 두 번째는 정확한 액센트로 말하기. 세 번째는 공간, 시간, 그리고 숫자들과 관계 있는 사진들을 글이나 구두로 표현하기. 그다음 네 번째는 목표, 원어민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첫 번째는 철자 쓰기, 문법, 독해, 작문 분야를 적절히 수행하기.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친묵식 교수법의 원리와 특징인데요. 먼저 친묵식 교수법의 원리는 친묵식 교수법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가능한 한 침묵을 지켜야 하고 학습자가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교사는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고 그 지휘봉이나 채색 막대나 그런 그 채색 도표, 차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학습자가 생각해내고 발견해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학습 도구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언어로 전이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처음에는 빨간색 차트를 보고 가라고 했다면 그걸 통해서 그, 그 언어로 전이해가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식물교수법의 특징인데요. 구조주의적인 그 접근법을 바탕으로 모국어 습득 과정과 외국어 습득 과정은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모국어 학습 과정은 외국어 학습의 기초로, 모국어 학습 과정이 외국어 학습 과정의 기초로 보는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에 반해 외국어 학습은 인지주의적인 그 접근으로 지능적이고 인지적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는 단순히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런 것을 그걸로 해서 학습 체계가 지적 다각을 통해서 활성화된다고 바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그 최소한의 어휘로 최대의 언어 활동을 시키되 암기 대신에 인지를 위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학습자의 오류를 거의 교정해 주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가 교정하거나 아니면 동료 학습자가 교정해 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약 이 방법이 안 될 때는 교사가 이제 교정을 해 주기도 하고요. 뭐 교사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세 번째 교사는 가능한 한 침묵을 지키고 도표, 회색 막대기, 그다음에 몸짓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발음 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각각의 색에 의한 음색표를 사용하는 거죠. 빨간색은 그라는 발음이다. 노란색은 몸의 아다 이런 거. 그다음에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발음은 모국어의 발음을 연상하여 연습을 하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발음은 목표의 정확한 발음에 접근하도록 연습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문제 해결, 창조적인 활동, 발견 활동 등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습자가 자신의 감지력과 분석력을 동원해서 독립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자율성을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학습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반복 훈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팀묵식 교수법에서 사용하는 보조 도구의 종류와 기능을 보면 먼저 이제 지침봉인데요. 칠판이나 교탁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봉이 있다면 이걸로 이렇게 뭐 칠판을 뭐 이렇게 땅땅, 뭐 이렇게 교탁을 땅땅 이런 식으로
두드려서 맞다 아니다 잘했을 땐 따다다다다 뭐 잘했어요 하고 잘못했을 때는 땡 하면 안 땡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학습 시 리듬을 강약을 전달할 때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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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런 걸 전달할 때도 사용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음색표가 있는데요. 음색표는 색으로 그 상징된 소리를 그 정확히 학습하는 거고 색깔별 자음과 모음 표시를 합니다. 뭐 진한 빨강, 연한 빨강 막 있으면 이거는 뭐 그고, 이건 느고, 이건 뜨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거 뭐 노란색은 뭐 아고, 파란색은 뭐 오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음가표예요. 발음의 범위와 철자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단어표가 있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채색 막대. 색깔의 종류나 크기, 그 색깔의 종류나 크기, 그다음에 셈 연습, 물체를 대신해서 단어나 문법 구조를 대신해서 제시하고요. 여섯 번째는 그림과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과 연습 문제는 그림 카드라든지 문장 만들기, 쓰기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은 비디오 테이프, 청문식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의 표본이 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막대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손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활용한다 이런 거.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그 181페이지부터 44까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것들이 그 각각의 이것들의 좀 더 구체적인 게. 다음은 신문식 교수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는데 그 우리 교재에는 185페이지의 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문식 교수법의 장점은 먼저 교사가 침묵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장점이다. 그래서 교사의 침묵으로 인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그 자기 것을 발견해내는, 생각해내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모방과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과는 달리, 청각 구두식과는 달리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자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봉을 가지고 빨간색을 탁 치면 아 이게 그구나. 노란색을 딱 치면 이게 아구나.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거 스스로 발견해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는 계속 모방하고 암기하는 거하고 다른 차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학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자의 지각, 행동, 느낌 및 사고에 의해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적인 반복 연습보다 더 오래 기억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해냈으니까 좀 더 장기 기억으로 간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음색표와 채색 막대 등의 시각 도구는 학습자들에게 집중력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도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런 색깔들을 통해서 집중력을 이렇게 그 고취시키고요. 음. 학습자가 기억하기 쉬운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음색표를 통한 발음 연습으로 문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자의 심리를 중시함으로써 동시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신뢰하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내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습자를 전면적으로 신뢰하는 학습자 중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묵식 교수법의 그 단점은, 이게 장점이라면 이제 교재 185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단점은 학습 효과를 올리는 데 시간의 소요가 많으므로 학습자들이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 뭐 색깔별로 단어별로 색깔을 정해서 표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교사의 짐이 이만큼이 되겠죠.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도로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을 고군분투해야 하는 경우도. 그다음 네 번째는 제시 단계에서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한 번만 들려주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는 정확한 발음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5번째는 추상적인 단어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6번째는 초급 단계 이후 학습자들에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급에서는 뭐 색깔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중급으로 가면 점점 이렇게 뭐 막대나 이런 걸로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 더 많으니까요. 7번째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학습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사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이런 역할들이니까. 다음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그 침묵식 교수법의 실제. 그래서 186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의 절차는 보면 먼저 발음에 초점을 두는 단계 있고요. 그래서 음가표를 사용해서 발음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2번째는 문형 연습, 구조, 단어 연습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다른 색깔 막대를 이용해서 문형이나 단어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크게 2번째는 교수학습의 활동 유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활동 유형을 보면 먼저 음색표와 음가표를 활용해서 발음 익히기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정확한 자음과 모음을 익힐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2번째는 그림 차트나 음색표와 음가표를 활용해서 단어 익히기 단계고요. 3번째는 지휘봉을 활용해서 강세 익히기. 4번째는 그림 차트를 활용해서 어휘력 확장하기. 그다음 5번째는 채색 막대를 활용해서 구나 문장을 만들기. 그다음에 6번째는 채색 막대를 활용해서 어순과 초분절 음소 같은 것을 익히기. 그다음에 7번째는 손가락을 활용해서 숫자 익히기. 그다음 8번째는 손가락을 활용해서 문장 연결하기. 이런 식의 활동 유형들이 그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식 교수법을 그 현장에 이제 적용할 때 그 유의사항은 먼저 학습자의 역할에서 볼 때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이라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따르게 되겠죠.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자, 학습자의 역할이 문제 해결자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평가나 오류 수정은 다른 학생들의 발음 발화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한국어의 발음이나 문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교사 중심의 교수법에 익숙한 교사인 경우는 상당한 인내와 수업 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정답을 말해주고 싶은데 이제 참아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 교사의 역할을 그 3가지로 제시한 그 학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켜보라, 필요한 것만 주어라, 기다려라.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침묵교수법에서 교사의 역할을 이제 딱 3마디로 정의를 하게 됐는데 지켜봐라. 끼지 말고 학습자가 발견해낼 때까지.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니까 지켜봐라. 그다음 필요한 것만 줘라. 그다음 기다려라. 이런 역할을. 그래서 침묵교수법의 그 효용과 한계를 보면 특별히 교구를 고안해서 발견학습을 유도한다고 해도 언어교수 내용의 모든 것들을 교구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뭐 막대로 뭐 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 2번째는 발음 연습에서는 발군의 성과가 있다는 국내 보고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발음 연습에서 아주 좋아 이렇게 본 거고요. 발음 부분에서 한번 배운 걸 기억해내서 기억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R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기억해내는 거니까. 그다음 학습자별 학습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수업을 소화해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교사의 극단적인 침묵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첫 수업, 2번째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 어떤 침묵교수법을 구현하는 어떤 선생님의 반 아이들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침묵은 금이나 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교사들은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목표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지침봉, 음색표, 음속, 컬러, 대응표 등의 교구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습. 교구가 많이 잘 돼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하면 또 쓸모 없어지니까요.
그다음 개별 학습자들의 성취에 대한 매교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에 적용을 해볼 때, 이제 그 우리 교재에는 1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0페이지에 있는 수업 모형인데요. 그 친목식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제 전 단계, 과제 단계, 과제 후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 교사의 활동, 그다음에 학생의 활동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제 전 단계에서 교사 활동은 학생에게 학습의 주제와 목표를 제시하기, 그다음에 유용한 단어나 기능구를 제시하기, 이런 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고,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활동은 그 주제와 관련된 과제를 추측하기, 교사는 제시하기고 학생은 추측하기, 그다음 과제 수행 방법을 생각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방법 생각하기, 그다음 정확한 발음과 단어 익히기, 이런 것들이 과제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은 과제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과제 단계인데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관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 소집단별 활동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 학습자의 동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과제를 실제 수행하는 단계에서 학생의 활동은 딱이나 소집단별로 과제 수행하기, 오류 시 다른 학생을 통한 자기 수정하기, 그다음 과제 수행하기, 이게 이제 과제 실제 수행 단계가 돼요. 그다음 과제 후 단계는 교사의 활동은 학습자가 익힌 단어를 활용한 활동 정리하기, 그다음 과제 수행에 사용한 표현 쓰기, 그다음 결과 확인 및 평가하기가 이제 교사의 활동이고, 이 과제 후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생의 활동은 과제 수행에 대한 느낌 이야기하기, 과제 수행 중에 사용한 표현 쓰기, 자기 평가 및 도별 평가하기, 이런 것들이 과제 후의 학습자의 활동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19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친목교수법에 대한 지도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이제 저의 강의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이미 이제 뭐 제출하신 분도 있는데 제출한 그 이론적인 걸 정리하고 이제 그 수업 예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 언어학습법, 그 다음에 암시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이렇게 세 가지 수업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나 실제 수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5주차 수업을 마치고요. 6주차에서 다음 선심반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주차에 나머지 교수법 내용 중심까지 다 의사소통, 과제, 내용 중심 이런 걸 하면 8주차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날. 그래서 저희가 저는 영상을 7주차까지, 5주차가 이제 여기 올라가면 6주차, 7주차를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6주차에서 만나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